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이승만의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도록 합시다. 자, 6.25 전쟁 중부터 이승만 정권은 장기 집권을 위한 여러 가지 작업들, 특히 헌법을 개정하는 작업들을 해 나가거든요. 그 과정 중에 정말 코미디 같은 일도 있었고요. 좀 안타까운 일도 있었는데 어떻게 그렇게 장기 집권을 향해서 헌법을 개정, 유린해 가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장기 집권을 위한 헌법 개정, 첫 번째, 독재 체제 강화입니다. 이 6.25 전쟁, 우리 민족의 정말 동족상잔의 비극이었죠. 근데 전쟁이 끝난 이후에 남쪽에서는 이승만, 그리고 북쪽에서는 김일성이 이 전쟁을 오히려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유지하고 강화하고 체제를 구축해 나가는데 이용하게 되어집니다. 이 6.25 전쟁을 기회로 삼아가지고 김일성도 자신들의 정적들, 같은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가지고 있지만 자신들의 정치적 반대편에 서 있는 연안파라든지 김원보 이런 많은 인물들, 박헌영 이런 인물들이 숙청해 나가기 시작을 하고 50년대에 쭉 숙청해 나갑니다. 그리고 김일성 독재체제를 강화해 나가고요. 마찬가지로 남한에서도 이승만이 반공주의, 공산주의에 반대한다, 공산주의를 박멸해야 된다 라고 하는 반공주의를 앞세워서 장기 집권을 시도하게 됩니다. 장기를 집권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걸림돌이 있게 되어져요. 민주공화국에서는 어쨌든 나라의 근간이 되어지는 헌법이 국가가 어떻게 운영되어져 가는지가 다 규정이 되어져 있잖아요. 헌법이 최상위법으로 지켜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헌법 내용들을 계속 뜯어 고칩니다. 그 가운데 정말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코미디 같은 일들도 벌어져요.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52년, 우리 1948년 7월 17일 우리나라의 재헌 헌법이 탄생했죠. 1948년 7월 17일입니다. 근데 이렇게 탄생한 지, 헌법이 제정된 지 불과 4년 만에 첫 번째 개정이 이루어지게 돼요. 자, 그게 뭐 더 나은 국가, 더 나은 체제를 만들기 위한 과정이라면은 뭐 좋은 일이겠지만 이 이승만 정권이 자신들의 독재 정권을 연장하기 위해서 한 개정이기 때문에 좀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2대 국회의원 선거는요, 19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1948년 5.10 총선거가 있었죠. 그리고 2년이 지나서 1950년에 2대 국회의원 선거가 있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국회의원 임기는 4년이었잖아요. 근데 재헌헌법, 첫 번째 국회의원들인 재헌국회의 헌법을 만드는 역할을 담당했던 국회의원들의 임기, 첫 번째 임기는 2년이었습니다. 첫 번째만 2년이었기 때문에 1948년에 시작된 1대 국회의원들의 임기는요, 1950년에 끝나게 되어지고, 이 50년부터는 이제 4년의 임기에 두 번째 국회의원들을 뽑게 되어졌어요. 근데 이 1950년 2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이승만 정부의 비판적인 국회의원들이 대거 당선되어집니다. 반 이승만 성향의 후보가 대거 당선이 되어지는데요. 자, 왜 그렇게 되냐면 이제 뭔가 물론 국민들이 반민특위 해체, 그러니까 친일파 처리 등에 대해서 미온적이고 친일파들이 오히려 옹호하는 입장을 보이는 이승만에 대해서 되게 불만을 갖는 국민들이 많이 나타나게 되었고요. 또 여러 가지 이제 경제가 어려워지는 것들, 이런 것들에 대한 반발로 인해서 반 이승만 쪽 국회의원들이 많이 선출이 되었어요. 게다가 5.10 총선거, 1948년 5.10 총선거에서는 남한만의 단독정부 수립을 반대하면서 아예 이 총선거에 참여하지 않은 많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충분히 국회의원에 나오면은 당선될 만한 사람들인데 남한만의 단독 선거에 반대해서 아예 국회의원 후보조차 나가지 않았던 사람들이 이제는 선거에 국회의원의 후보로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거물급이었던 이런 사람들이 당선되다 보니까요, 반 이승만 세력들, 반 이승만 성향의 후보들이 대거 당선이 됩니다. 근데 이때 대통령은 어떻게 뽑았죠? 그렇죠?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간선제였죠. 국민들이 직접 투표로 해서 대통령을 뽑는 것을 직선제라고 하죠. 지금은 이제 우리가 직선제죠. 근데 이 당시에는 간선제였죠. 국회의원들을 국민들이 뽑으면 그 국회의원들이 대통령과 부통령을 뽑는 체제였어요. 근데 반 이승만 쪽 후보들이 대거 당선되자 이제
2대 대통령 선거가 1952년에 있게 되잖아요. 1952년에 2대 대통령 선거를 국회에서 뽑게 되는데, 근데 이제 반 이승만 쪽이 많다 보니까 아무래도 재선이 어려워진 거죠. 재선이 어려워지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세력들은, 이승만 이제 대통령이 지지 세력들을 모아가지고 자유당을 창당했어요. 자유당을 창당합니다. 원래 그전에는요, 이승만 대통령 같은 경우는 당이 없었다고 해요. 약간 여러 가지 일화들이 전해지는데요. 나는 하나의 당의 영수가 아니라 나는 이 모든 대한민국 국민들의 아버지다. 하나의 일개 당 정도, 당의 당수 정도로 만족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많이 했다고 하는데요. 이제 이제 실제 선거에서 이제 좀 몰리다 보니까 실제 자신의 휘하 세력에 이제 당을 만들어야겠다 해가지고 자유당을 창당하게 되어져요. 뭐 원내 자유당, 원외 자유당 이렇게 복잡한데요. 우리 그냥 자유당 창당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제 자유당을 창당한 후에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했어요. 국회에서는 이제 안 될 것 같아요. 국회에서 안 되니까 간선제 하지 말고 직접 국민들이 투표를 하도록 하자라는 직선제 개헌안을 제출했지만, 아무래도 이 이승만 정부가 내미는 이 개헌안이 꼼수가 보이니까 국회의원들이 부결을 시켰죠. 그래서 1952년에 제출된 이 개헌안이요, 부결되어지고요. 국회는 오히려 이제 대통령을 좀 견제하기 위해서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게 돼요.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이승만 정부는 왜 직선제, 국회의원들을 어차피 반 이승만 쪽 사람들이 많이 뽑은 국민들이라면은 이승만이 직접 대통령 선거에 나와서 직선제를 치르더라도 이승만을 뽑지 않을 거라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이게 약간 전쟁 중, 6.25 전쟁 중이잖아요. 아직 1952년이면. 전쟁 중이라는 불안감을 좀 많이 이용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옛말에 이런 얘기죠. 전쟁 중에는 장수를 바꾸지 않는다. 그쵸. 한창 전쟁 중인데 대통령이 바뀌면은 다시 국군의 지휘권, 국군을 장악하고 이런 과정, 권력이 승계되는 과정 중에 좀 불안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아직 전쟁 중인데. 그러니까 이런 점들을 10분 활용하기 위해서 직선제로의 개헌안을 이제 내밀었는데 국회에서 부결시켜버리고 반대해버리고, 그리고 이제 국회에서 오히려 내각 책임제, 대통령이 아니라 이제 내각 중심, 다수당을 차지하는 의원들을 중심으로 하는 내각 책임제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자, 그러자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화가 났겠죠. 이승만이 화가 나가지고 부산 정치 파동이란 걸 일으켜요. 부산에서 일어났던 정치 파동이에요. 그래서 이승만 정부 당시는 이제 한국 전쟁, 6.25 전쟁 중에 임시 수도가 부산이었죠.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합니다. 계엄령이란 것은요, 이제 원래 일상 지금 같은 경우는 치안이나 이런 것들을 경찰이 유지하잖아요. 그러니까 국가 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이 지역들의 치안을 경찰들이 아닌 군인들의 강압적인 통치로 다스린다. 뭐 어떻게 보면 뭐 일제 무단 통치 같은 느낌이라고 보시면 되는 그런 강압적인 통치 방식. 이게 물론 필요한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거기도 해요. 왜냐하면은 준전시 상황, 그럼 국가의 위급한 상황에서는 대통령이 내릴 수 있는 권한이긴 하지만, 이런 이제 우리 현대사에서 계엄령이 되게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 계엄령들은 정말 국가의 비상사태라기보다는 최고 권력자들이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됐기 때문에 아무래도 우리한테는 많이 부정적인 측면이 크죠. 그래서 부산에 계엄령을 선포하고요. 이제 다수의 국회의원들을 헌병대를 연행해 가요. 그러니까 당시 임시 수도였던 부산에 국회도 이제 부산으로 내려가 있었죠.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을 하냐면요. 이제 반 이승만 쪽에 서 있는 국회의원들을 탄압하기 위해서, 당시 이제 5월 26일에 국회의원들도 이제 당시는 뭐 차가 많은 때가 아니기 때문에 국회의원들도 통근버스를 타고 국회로 출근을 했다고요. 근데 이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버스를 그대로 헌병대로 연행해버려. 헌병대로 이 국회의원들이 탄 통근차를 헌병대로 연행을 해가지고요. 이 국회의원들 가운데 국제공산당이랑 연관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해서 약 10여 명의 국회의원을 구속시켜버리는 그런 부산 정치 파동을 일으키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이제 부산 곳곳에 이름도 해괴한 백골단, 민족자결단 같은 약간 불량배 조직, 폭력 조직 같은 것들을 동원해가지고 관제 데모, 이승만은 지지한다라고 하는 그런 관제 데모를 일으키게 하고요. 또 당시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 선생의 집까지도 이렇게 깡패들이 포위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직선제 개헌안을 국회에 들이민 거예요. 자,
대통령 직선제를 국회에다 들이밀었는데, 이때 표결을 할 때는 막 주변에 막 헌병들, 막 경찰 총 차고 있고요. 아까 얘기했던 백골단 이런 깡패들 둘러싸고요. 이런 가운데 기립 표결. 그러니까 비밀 투표도 아니고 기립. 찬성 반대. 그러니까 이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한 가운데 기립으로 표결, 손들어 이제 일어나서 표결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반대를 하기가 무서웠겠죠, 국회의원들이. 그렇게 해서 이 발췌 개헌을 통과시킵니다. 발췌 개헌. 원래 이제 헌법에는요, 이제 헌법 개정하기서는 30일간 공고를 하고선 이 다음에 이제 뭐 토론 절차 걸치고 이래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을 모두 다 무시한 위헌적인 표결로 발췌 개헌이 통과되는데요. 발췌 개헌이라고 하는 얘기냐, 발췌한다는 것이 여러 군데서 이렇게 발췌 뽑아내다라는 뜻이죠. 그래가지고 대통령 직선제에다가 양원제는 국회를 2개로 하는 거죠. 지금 우리는 국회가 하나인데, 양원제 국회, 뭐 미국 같은 경우도 상원, 하원 뭐 이렇게 돼 있죠. 이런 양원제에다가 국무총리 요청에 의한 국무위원, 국무위원이면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임명하고 면직 시키고 뭐 이렇게 해임하고, 이런 면직에다가 국무위원 국회 불시민 결의안 같은 내용들을 절충한 헌법을 제출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통과를 시켜버립니다. 근데 왜 발췌라고 하냐면요, 그래도 이승만 정부가 뭔가, 그래, 국회에 너희들이 요구하는 내각제 요소들도 우리가 들어줄게 라고 하는 형식을 따가지고 대통령 직선제, 그러니까 이승만 쪽에서 요구하는 것과 국회 너희들이 요구하는 것들을 짬뽕한다. 이승만 쪽이 요구하는 것들을 일부, 국회의원들 요구하는 것들 일부를 골라서 발췌해서 통과시켰다라고 해서 발췌 개헌이긴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이승만 쪽 요구를 다 수용시킨 거예요. 왜냐하면 양원제나 이렇게 가게 되면 이제 국회 힘이 세지는 거잖아요. 국회가 2개가 되니까. 근데 실제로 양원제를 한다라고 하지만 이때 양원제가 이루어지진 않아요. 한다라고 명시되어 있지만 양원제를 하지는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그냥 명분만 국회의원들이 요구하는 내각제를 어느 정도 들어준다라는 거였지, 실질적으로는 이승만 정부가 주장했던 걸 다 관철시킨 것이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발췌 개헌에서 대통령 직선제를 이뤄내게 되고요. 교회는 1952년 이승만이 2번째 대통령의 재선에 성공을 합니다. 물론 전쟁 상황이라든지 여러 가지 어쨌든 뭐 부정선거, 뭐 관건선거, 이런 것도, 공무원에 동원한 선거, 이런 것들이 있었겠죠. 자, 근데요, 이제 또 1954년이 되면요, 자, 자유당은 또 한 번 개헌을 해야 돼요. 이승만이 이제 또 대통령을 하고 싶은데 헌법에 이렇게 돼 있어요. 헌법에는 대통령은 중임 가능하다. 4년 임기인데 우리 중임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은 2번까지만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이미 2번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대통령을 3번 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또 고쳐야 되는 거예요. 헌법을 또 고쳐야 되기 때문에 1954년에 4452 개헌이라는 걸 합니다. 이름도 희한한 4452 개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유당은 초대 대통령에 한해 연임 횟수 제한을 없애는 개헌안을 제출합니다. 또 웃겨요. 이 이후로 모든 대통령들이 다 3선을 할 수 있다. 연임 제한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요, 초대 대통령, 지금 이 헌법이 공포되는 시기에 대통령에 한해, 그러니까 초대 대통령 이승만이죠. 이승만에 한해서만 연임 횟수 제한을 철폐한다라는 내용의 개헌안을 들이밀어요. 근데 이 희한하게요, 이 1954년에 제출된 이 개헌안은요, 정족수에서 1명이 부족해서 부결이 됩니다. 자, 국회에서 개헌안이 통과되기 위해서는요, 당시 제적의원 203명 중에 3분의 2 이상의 찬성표가 필요해요. 헌법을 개정하는 것은 워낙에 중요한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보면 일반적인 법률들을 통과시킨 데는 과반이면 되지만요, 헌법을 고치기 위해서는 3분의 2, 국회의원 3분의 2의 동의가 필요합니다. 근데 실제 투표에서는요, 이 203명 중에 135명이 찬성하고, 그래가지고 한 표 차이로 부결이 됐어요. 그래서 이 203명의 3분의 2는요, 나눠보면 135.3333333으로 떨어져요. 근데 135.33333. 근데 사람이라는 게 자연인이 0.33333만 존재할 수 없죠. 사람은 온전히 1로만, 한 명으로만 존재하지, 내가 머리만 있어서 0.333만 될 수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3분의 2는 곧 자연인으로 치면은 136명이어야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당시의 사회자였던 국회 부의장 최순주 의원이 부결, 아니다, 이거는 안 됐기 때문에 이 개헌안은 부결됐다, 통과되지 못했다라고 선언을 해요. 그러자 자유당에서 머리를 막 써요. 해가지고
막 서울대 수학자까지 막 동원하고 막 이래가지고요. 다다음날. 자, 자유당이 4.4.5의 반올림을 적용하여 0.33이란 자연인은 존재할 수 없으니까 그쵸, 존재할 수 없죠. 0.34는 존재할 수 없으니까 이 반도 안 되는 0.5도 안 되는 0.33은 소수점 이하는 삭제해서 버려야 된다. 그게 4.4.5입. 4 이하는 4 죽이고 버리고 5 이상이면 취한다는 거죠. 4.4.5입이 바로 반올림이 말하는 거죠. 4 이하는 버리고 5 이상은 취한다. 그러니까 반올림을 적용하면은 0.33은 버려야 된다. 버리면은 136명이 아니라 이 개헌안을 위한 찬성표는 135명이면 된다. 그러니까 지금 203명 중에 135명이 찬성했으니까 이 개헌안은 통과된 것이다 라고 해서 번복을 시켜버립니다. 번복을 시키면서 개헌을 통과시켜서 지금 초대 대통령 한해서는 중임 제한을 철폐하고 3번 이상 대통령에 나갈 수 있다라고 헌법을 고쳐버립니다. 좀 웃긴 일이죠. 숫자, 수학도 자신들의 뜻대로 마구마구 바꿔버리는 그러한 독재 정권이었어요. 그래서 이후에는요, 자유당 내에서도 부끄러운 거예요. 이게 뭐야? 해가지고 자유당 내에서도요, 양심적인 의원들은 자유당에 탈당하는 그런 일들도 생기게 되고요. 결국에는 1956년 이승만이 바로 3번째 대통령에 당선이 됩니다. 당선이 되어져요. 근데 그냥 정말 국민들이 이승만 대통령 더 해주세요 라고 해서 뽑은 게 아니라 정말 가진 부정선거가 있었던 것 같아요. 자, 그런 건 어쨌든 대통령 선거에 당선이 됩니다. 이게 어떻게 당선이 됐냐 보면요. 어부질이. 그래서 1956년 3대 대통령 선거에서는요,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신익희, 그전 국회의장이었던 신익희 선생이 후보로 나왔는데, 이 유세를 가다가 기차 열차에서 갑자기 사망해요. 그래서 이승만의 가장 유력한 대선 라이벌이었던 야당의 신익희 후보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이승만에게 상당히 유리해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 가지 관건 선거 이렇게 해가지고 이승만이 이제 대통령에 당선이 되는데요. 하지만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는데 뭐냐면 대통령에는 이승만이 당선이 됐는데 부통령에는 야당이었던 장면이 당선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이제 무슨 일이 있어서 죽으면 자리나 비우면 부통령이 그 자리에 승계하게 되는데 부통령은 이제 이승만 쪽이 아니라 반대쪽인 장면이 당선이 된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뭔가 오른팔이 휘청휘청 거리는 그런 상황이죠. 그런데다가 대통령 후보였던 혁신 계열, 아주 진보적인 계열이었던 무소속 후보 조봉암 선생이 유효 득표 중에 거의 30%를 차지하게 되어져요. 이 30%를 차지한 것이 상당히 부담스러웠던 거예요. 이 다음 대통령 선거에서는 조봉암이 될 수도 있겠다는 위기감을 이제 느끼게 됐던 거죠. 이 조봉암 선생이 어떤 분이냐면요. 원래 첫 번째 정부에서 첫 번째 이승만 정부에서 초대 농림부 장관을 지내면서 우리가 배웠던 그 농지개혁을 주도했던 인물입니다. 처음에는 이렇게 농림부 장관도 지내기도 이랬지만 결국에는 더 이상 이승만과 같이 하지 않고 나와가지고 혁신 세력들이 이끌게 되는데요. 그래서 되게 유명한 말이 있어요. 실제로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죠. 실제로는 이승만보다 훨씬 더 조봉암이 많은 득표를 했을 수 있다. 근데 이제 여러 가지 부정이나 관건성과 이런 것들로 인해서 결국에는 선거에서 졌다는 건데, 그래서 득표에선 이기고 개표에선 졌다라는 이야기가 여기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득표 많은 표를 받았지만 선거에선 졌다라는 그런 뉘앙스, 풍자적인 이야기들이 이때 나오기 시작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또 아쉬운 건 또 뭐가 있냐면요. 민주당 쪽에 신익희 후보가 죽었잖아요. 근데 민주당 쪽에서 그러면 우리 후보가 죽었으니까 같은 진보 이쪽 세력인 신익희 대신 이 조봉암 선생을 밀자라고 선거운동을 한 것이 아니라 이 민주당 쪽에서는 자유당도 싫지만 진보당 조봉암 선생은 더 싫은 거예요. 더 싫어가지고 조봉암 선생을 찍지 말고 그냥 신익희 비표를 안에 추모표를 던져라라고 이제 선거운동을 막 하고 이래요. 그러니까 민주당 입장에서는 이승만보다 조봉이 더 싫어가지고,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조봉암 선생이 엄청 예상보다 많은 득표를 했지만 결국에는 이제 떨어지게 되어져요. 그리고 또 이때 선거에서 되게 재밌는 이제 것이 등장하는데 표어전이 등장해요. 그래서 야당 쪽에서는 못 살겠다 갈아보자 이런 표어들 내세우고요. 여당 쪽에서는 갈아봤자 더 못 산다 이런 표어를 내세우는 그런 모습들을 이 당시에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시 넘어와서요. 자, 그래서 이승만 정부는 이제 다음 선거에서는 정말 뭔가 이승만을 위협할 만한
거물로 성장한 이 조봉암을 어떻게든 좀 제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자, 다시 보면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진보당 대통령 후보인 조봉암이 예상보다 많이 득표하게 되니까 자유당은 반공을 내세워서 국가보안법 위반과 간첩죄의 명분으로 조봉암을, 그리고 조봉암이 만든 진보당을 다 탄압하기 시작합니다. 자, 어떻게 하냐면요. 이 당시에 이승만 정부의 통일 정책은 북진 통일이에요. 군대를 끌고 올라가가지고 이제 북한을 먹고 아예 이제 북한을 아예 군인으로 군대로 제압한 다음에 통일을 시키겠다라는 그러한 북진 통일을 내세우고 있었는데, 이 혁신계인 요 진보당과 조봉암 선생은요, 아니다, 평화적으로 통일이 되지 않겠느냐, 평화 통일론을 주장했어요. 지금 너무 당연한 거죠. 평화적으로 통일하는 게 지금 너무나 당연한데, 당시에 어떠한 주장을 펼쳤냐면요, 이승만 정부는 이렇게 진보당과 조봉암이 주장하는 평화 통일론은 북한이 주장하는 것과 뜻이 같다. 북한이 주장하는 통일 방법과 조봉암이 주장하는 통일 방법이 같기 때문에 이들은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이들은 공산주의, 얘네들과 간첩들과 접선을 하고 있다. 공작금도 받고 있다. 라고 몰아가지고 이렇게 간첩죄를 세운 거예요. 이게 논리가 되게 웃긴 거죠. 지금 이런 거예요. 선생님 농구를 되게 좋아하거든요. 선생님 농구를 되게 좋아하는데, 북쪽에 지금 어쨌든 지도자인 김정은도 농구를 되게 좋아해요. 김정은이 농구를 좋아하는데 선생님도 농구를 좋아해요. 그럼 선생님은 사회주의자인 거예요. 이런 논리를 내세워가지고 같은 평화통일론을 얘기했다고 간첩으로 몰아서 주범과 진보당 관계자를 다 체포해요. 자, 그리고 이제 너네 간첩 만나고 여러 가지 공작금 받고 이랬다라고 해서 이제 감옥에 가두는데요. 대부분 다 조작된 것으로 드러나가지고요. 다음에 법원 판결에서 이 진보당의 간부들은 대부분 무죄를 선고를 받아요. 그래서 대부분 진보당 간부들은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나지만 이듬해 59년에 조봉암에 대해서만큼은 사형을 집행해서 처형시켜 버립니다. 그러니까 라이벌을 제거해 버린 거죠. 이거는 사법을 가장한 사법살인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조봉암에 대한 판결은요, 2012년에 다시 재심이 있었거든요. 2012년 재심을 통해서 대법원에서 전원일치로 무죄 판결을 내렸습니다. 2012년에 무죄 판결을 내린 것도 의미가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죽은 사람이 살아 돌아오진 않죠. 그러니까 당시에 사법부도 권력의 하수인 역할을 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 외에도 언론 통제 조항에 담긴 개정된 국가보안법을 다시 한번 개정해서 언론 통제 조항들도 넣었고요. 그리고 경향신문을 1959년에 야당 성향의 신문이었던 경향신문을 폐간시켜 버립니다. 이 경향신문은 지금도 있죠. 이 경향신문은요, 가톨릭재단에서 만든 신문이에요. 가톨릭재단에서 만든 신문인데, 처음에는 이 경향신문이 창간될 때는 약간 보수적인 언론이었는데, 점점 자유당 독재가 심화되어지고요. 그리고 중간에 이제 장면 부통령, 야당 소속이었던 장면이 민주당 소속된 장면이 부통령이 됐었잖아요. 3대 대통령 선거에서. 이 장면 피습 사건이 있어요. 장면 피습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이 경향신문이 이승만 정부에 대해서 되게 비판적인 논조의 기사를 많이 실기 시작해요. 왜 그러냐면은 장면 부통령이 가톨릭 신자예요. 그리고 이 경향신문은 가톨릭 재단 소유라고 했죠. 그러니까 경향신문과 약간 장면 부통령과는 좀 이렇게 연결이 되어져 있는 지점들이 있어요. 그렇겠다 보니까 이제 이승만 정부에서는 경향신문을 이제 자신들을 공격하는 기사를 많이 싣는 경향신문을 폐간시키는 조치를 취하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이승만 정부는요, 헌법을 고치고 한 사람을 법이란 이름으로 살인해버리고, 그리고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언론에도 재갈을 물어버리는 그런 독재 정권이 해야 한, 독재 정권에서는 볼 수 있는 그런 짓들을 마구마구 해가면서 점점 파멸의 길로 가기 시작합니다. 자, 그 파멸의 끝에는 우리 민주주의를 향한 많은 국민들의 열망이 있었는데, 다음 시간 419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